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정말 어제 밤에도 정말 쌀쌀하더니요. 오늘 아침에 정말 춥던데. 내일은 좀 풀리나? 어제 뉴스 좀 들었어요? 아니요, 날씨는 오늘 그래도 오늘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은데. 풀리긴 춥을. 어제보다는 자기 어제는 차 바람이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 아니, 지하철 차 타고 왔는데 차 타고 오면 따뜻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차 타고 와서 지하로 쑥 들어가면 추움을 못 느끼지. 그게 아니라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면 오늘은 바람이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차가 지하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서 차 타고 쑥 가서 여기 키움주가 지하에 쑥 늘었는데 네. 추운지 안 추운지 어떻게 아니? 와이프가 애기 이제 그 배웅해 주느라고 아침에 나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안 불어서 그나마 온도는 낮아도 다닐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넘어가겠고요. 지금 시장의 특성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 봅니다. 코스피의 코스닥화. 그잖아요. 올랐다면 이제 1, 2%는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오르면 일단 7, 8% 정도는 기본빵이야. 코스피의 잡주화. 완전 잡주화가 됐죠. 7, 8% 훅 오르고 7, 8% 네. 훅 떨어지고. 예? 뭐 이런 것들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뭐 한마디로 삼성 SDS 이런 것도 네. 뭐 10몇 프로 아니니? 11% 올라가고 네. 있고요. GS건설 조금 얘기해 주니까 또 슬쩍 7, 8% 쑥 올라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한마디로 정말 변동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순위가 지금 몇인가요? SDS가 지금 12위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 막 10%씩 오르고 지금 밑에 쭉 보게 되면은 LG생활건강이 6%, 23위죠. 시가총액 23위. 그다음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뭐 삼성물산 뭐 4% 정도 오르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NC소프트 점상. NC소프트 뭐 이따 얘기죠. NC소프트는 별도 따르게 좀 얘기를 해야 되고 NC소프트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밑에 보니까 건설주가 워낙 얼마나 쪼그라들었나 시가총액 상위권에 보이질 않네. 보이질 않아요. 예. GS건설 7%, 삼성엔지니어 보이질 10%. 않네.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이따도 집중해서 얘기했지만 뻔하잖아요. 지금은 펀더멘탈한테 물어볼 시기가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많이 떨어졌다. 근데 재밌는 분석은 하나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 있냐면은 올해 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를 거다. 오늘 그거 이따 얘기하자. 그거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미국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치는 것까지 간단히 보겠는데요. 미국은 오늘 한마디로 어닝 쇼크의 날입니다. 물론 장중에 정기장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안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개가 안 나왔죠. 캐터필러. 네. 캐터필러가 좀 실적이 안 좋게 났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안 좋게 났고요. 또 안 좋게 나온 게 프록텐건물. 우리 예전에 P&G가 안 좋게 났어요. 이거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도 오늘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은 또 그분이 오는 날이잖아. 얘기 나왔지만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거 그거가 바로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되고 있다. 왜냐면 다국적 기업들에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구매력의 저하로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 비중이 36%.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이제 50% 이상 많으니까 그게 이제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하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애플의 가격도 올리고 이제 천차만별하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 잘 못 사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격이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하여튼 아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업종별로 어느 영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또 얘기해 보기고 약간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 같은데요. NC소프트. 이 얘기 좀 해보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김택진 의장,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여기서 모두에 들어왔는데요. NC소프트의 김택진 있고 반대 김정주 회장 있잖아요. 김정주 회장을 만나본 사람이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성훈 대표랑 한때 이성훈 대표가 사업할 때 김정주 회장의 지분 투자를 과감히 거부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미친 거죠. 미쳤죠. 네, 그때 만났던 거죠. 김정주 회장의 스타일은 어땠어요? 어쨌든 뭐 지금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차지하고 왜 또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김정주 회장하고 김택진 회장하고 매우
친하단 말이에요. 매우 친한데 30년 지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경영권을 갖고 다투겠다. 약간 조금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 부양의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M&A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주가 부양에 대한 의도 아마 경영권을 진짜로 가져가진 않되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 지금까지 얘기는 이승훈 대표의 자기 제 이제 개인적인 완전히 사견이었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지금 나오는 모든 뉴스는 다 시나리오야. 소설이야. 한마디로 소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하도 막 지금 하는데 NC소프트 제가 엊그저께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 윤성이 갖고 풀었자고 제가 딱 이분을 얘기했잖아요. 15% 넣으라면서 기업 결합 승인이 났다.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말할 계제는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게 현실화 돼갖고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다 초반에 약간 풀렸다가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따도 잠시 후에 우리 이분이 오셨으니까 또 잠시 후에 좀 얘기해야 되겠지만 일부 시간 끝날 때나 뭐 2부 시간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결론은 이거죠.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정말 적대적 M&A가 들어갔을 때, 진짜 됐을 때, 또 과거 사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가 우리 처음 있었던 큰 거는 미도파 사건입니다. 미도파. 네, 동방과, 신동방과 미도파의 싸움, 대농과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쑥 지나가다가 2003년에 있었던 SK 있죠, SK와 소버린 사건. 그 다음이 또 뭐냐면, 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같은 집안끼리 이러면 안 되지만 했던 시숙과의 싸움. KCC와 현대 엘리베이터의 우리 현 회장과의 싸움. 그리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바로 그 형님, 카라이칸이 KTNG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서너 차례가 분명히 있어요. 적재적 M&A 사례. 그런데, 그 중간 중에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에 정말 그 잘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사신 분들. 그저께 사신 분들. 그게 무슨 주동인 회장, 주동인 전문가 때문에 뭐 지난달부터 해서 그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제 얘기를 듣고, 뭐 이거 괜찮아 보이나? 하고 뭐 속는 게 막 사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어저께까지 사신 분들은 어떤 거냐? 이걸 누가 알고 얘기한 사람은 있다 그러면 걔는 잡아가야 돼요. 알고 이런 얘기 했다면 바로 잡아가야 돼요. 그 친구는. 내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돼. 누가 주위에 그런 얘기 있었다. 진짜 농담이나 신고하시면 바로. 그것도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내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신 분들은 있잖아요. 사신 분들은요. 자다가도 떡시 운이 있다.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의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분 오셨습니다. 바로 9번. 키움증권 우리 채널K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고 있고 신뢰도 1등을 유지하시는 바로 9번이 오셨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네,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 사실 일단 2번 나와달라는 그런 부탁도 많아요. 그래서 의견 올리시는 분 계신데, 워낙 이분이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지금 겨우겨우 모시는 거다. 읍소해갖고 모시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능력 있는 투자 전략가 겸 이코노미스트.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두 번째. 그리고 이분의 모든 지혜의 샘물의 원천은 우리 마영님입니다. 마영님입니다. 그리고 마영님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보좌하면서도 또 나름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또 개진하게 하는 바로 그분 나오셨습니다. 전지현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 산뜻하게 또 이발하시네. 감사합니다. 언제 깎고 계셨어요? 주말에? 예, 주말에 깎았습니다. 산뜻해 보이는 느낌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요새도 운동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 요새는? 복싱 계속 하고. 계속? 킥복싱. 킥복싱까지? 근데 그 운동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아는 애인데. 시합도 나가요? 아니요. 시합은 안 나가고 순수하게 운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조심해. 네. 함부로라도 용담이라도 하면 안 된다. 지금 컨디션은 초등학생이 와서 때려도 맞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어떤 얘기 좀 풀어갈까요? 저도 궁금한 게 있긴 했는데. 먼저 풀어.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위클리 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부터는 이벤트를 넘어서 추세를 형성할 그런 조짐이 나타날 거다. 근데 지금부터는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별로 관심이 떨어질 겁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자, 월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국 경기 약간 슬로우해질 거니까 달러 추가적으로 강세가는 거 멈출 것 같다. 어저께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은 1년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임금 상승이 느리니까 소비가 잘 빨리빨리 안 될 거란 걸 얘기해 준 다음에 네. 기존부터 판매가 얘기했던 게 주택도 굉장히 슬로우하다. 네네.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던 게 고용시장이 빨리 돌아가려 그러면 설비 투자가 잘 돼야 되는데 12월 내구재 주문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럼 미국 경기는 이제부터 슬로우해지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뭐 유동성을 약간 집어넣은 유럽 주식시장 이런 쪽들이 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 유럽? 예. 단기적으로 유럽이 좀 잘 돼. 저는 장기적으로는 유럽 별로 안 좋게 보는데 그냥 유럽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에 자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도 이제부터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 플레이를 유럽 증시를 하다가 유럽 증시 모멘텀이 떨어지면 다시 미국 경기 회복에 배팅하는 그런 쪽 플레이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달러가 강세 속도가 약간 완만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서부터 글로벌리 유동성 장세가 형성되는구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덴마크가 금리 내릴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덴마크 2번 내릴 줄 몰랐습니다. 좀 있으면 스웨덴이 아마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도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싱가포르에서 환율 밴드를 줄였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관리 변동 환율제고요. 네. 싱가포르는 그냥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폴리안 얘기 나온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아시아의 스위스가 싱가포르인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여기에 싱가포르이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덴마크, 스위스, 뭐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 하는 액션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요. 네. 글로벌 이동성이 많이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즉 글로벌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오르는 거를 보통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음 주 정도에 스웨덴에서 내려줄 것 같고요. 그리고 춘절 앞두고 중국에서 지준율 한번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예측했잖아, 예측.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네. 일단 주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을 좀 보시고, 네. 뭐 사이즈 이펙트나 네. 아니면 스타일 이펙트를 감안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조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환경을 두 가지를 딱 꼽자 그러면 하나는 유동성이 보강된다. 네. 그리고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첫 번째 생각할 거는 그럼 코스피에 베팅할 건가, 코스닥에 베팅할 건가. 저는 이번에 드디어 코스닥이 장기 박스권 상단이 더 600을 뚫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코스닥은 실제로 제가 엑셀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와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코스닥이 강한지 코스피가 강한지 이 얘기는 어떤 영향들을 이 코스닥의 상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계란 분석을 제가 많이 해본 결과 경기 사이클이랑 코스닥의 상대 강도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죠. 예.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투자할까 말까에 별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금리도 별로 상관없고요. 뭐 최근에 뭐 코스닥이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 이랬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 코스닥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게 싸다고 베팅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기업 실적의 그 신뢰도가 코스피보다 떨어지고 코스피의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코스닥을 산다는 거는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 자기가 말하기 전에 저도 한번 의견 드리면 의견 좀 잠깐 드려도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이성 대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스닥이 강한지 안 강한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안 돼본지 아세요? 누구한테 물어보? 코스피가 강한지 약한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지금도 어떤 일이 됐건 코스피 그냥 미친 듯이 돈 들어가잖아요. 코스닥은 잘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피가 약하면 뭐 코스닥도 간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저는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말이 맞아요?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하니까 난 틀린 거야. 난 틀린 놈이야. 난 틀린 놈. 난 그게 아니고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먼저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인데 여쭤보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도 얘가 되는데 얘가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냥 얘네들이 같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보통 변수값들이 어떤 게 롱이 되면 어떤 게 숏이 되는 경우는 경기가 아직 확장 영역으로 못 들어갔을 때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가지고 코스피를 선택하면 코스닥이 안 되고 코스닥이 선택되면 코스피가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경기가 확장으로 들어가면 코스피, 코스닥 다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에서 보면 2005년까지는 뭐가 한쪽이 잘 되면 뭐가 한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06, 7년부터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다 같이 달리니까요. 그렇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상대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동성입니다. 아, 유동성. 유동성이 보강되면요. 코스닥은 비트하기 시작하고요. 유동성이 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코스닥은 바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작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왜 유동성에 민감하냐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안 좋고요. 또 경기 사이클에는 왜 덜 민감하냐 그러면 경기랑 다소 무관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습니다. 뭐 신성장 영역의 기업들이 많죠. 뭐 IT 혹은 IT 서비스, 게임, 바이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보강되고 시대 정신에 맞는 애들이 시장이 찾게 되면 그때 코스닥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근데 크게 보면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시장을 보면 보통 이제 코스닥부터가 유통시장이고 이 코스닥 전에가 벤처 시장이 있죠. 크게 보면 벤처가 있고 여기 코스닥이 벤처 시장이 코스닥으로 들어갔다가 잘 되면 이제 잘 돼서 어떻게 보면 잘 됐다는 얘기는 신성장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헤비해졌다는 얘기는 구성장이 되면 이제 보통 코스피로 가는 거죠. 여기는 성장성이 있고 여기는 안정성이 있고 여기는 극악의 불안정성이 있지만 꿈과 희망이 있고 시장은요 벤처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유동성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경기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만약에 주입되면요 벤처 시장은 터져버립니다. 그냥. 터지죠. 맞죠. 지금 벤처 시장이 지금 밖에서 보면 코스닥이 아직 안 들어온 벤처 시장 중에 뭐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들이 막 가격이 무섭거든요. 밸류에이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호가도 잘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보강되면 이런 쪽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이 보강되면요 밸류에이션 매력을 논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적의 성장성을 논하는 게 가장 초점이 되고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요 반대로 실적의 성장성보다는 얼마나 싼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스타일 이펙트라는 게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로스가 그러니까 성장주가 이기냐 가치주가 이기냐 이런 거는 유동성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를 매달 보는데 데이터가 조금 늦죠. 이제 한 달 놓고 어떤 데이터는 2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건 금리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이깁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요. 경기가 좋게 되면 그로스보다는 이게 얼만큼 싼 건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 금리가 지금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 뚫으려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금리는 다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 꽂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감안하면 포트폴리오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회복 그리고 턴어라운드 주식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밸류 주식들보다는 그로스 주식 이게 이런 쪽이 훨씬 좋고요. 그냥 딱 보시면 그래 그럼 그로스 주식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오른 주식들은 지금 다 그로스 주식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무서운 거죠. 급격하게 오르니까. 컴투스가 한 달 만에 지금 100% 올랐거든. 그때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로스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는 오르니까 무서운데 무서운 게 뭐 있어?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주는 밸류로 보면 황당하거든요. 이게 성장주는 당연히 성장주는 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성장주는 성장성을 봐야 되고 밸류 주식은 살라 그러면 또 싫어합니다. 성장이 없는데 이걸 이게 되겠냐고 싸기만 한데 밸류 주식은 성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밸류만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헷갈리면 주식이 살 게 한 개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올라서 싫고 아니, 마 팀장 전화하는 거 아니지, 그거?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요. 네. 죄송합니다.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유동성에 민감.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고부채 주식들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진짜 시장의 핵심이 유동성이구나. 경기 회복이 아니구나. 고부채 지수가 굉장히 이거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데도 이게 턴을 세게 한다고 생각해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유동성이 보강되니까 할인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은 당연히 고부채 지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쉽게 턴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의 이런 환경에서는 가치주를 사는 게 보다는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대 정신에 맞는 뭐 지금 뭐 게임, 바이오 시대 정신을 그러니까 성장주는 뭐냐면 성장주는 기업 이익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 이익의 양보다 가격이 싸면 그건 가치주죠. 성장주는 기업 이익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빠르면 그냥 시장의 가치를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고퍼가 되는 거죠. 만약에 기업 이익의 양이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 안 중요하고 양이 중요한 것들은 다 가치 줍니다. 성장성은 별로 없어도 기업 이익의 양이 많아고 시가총액으로 딱 해보면 퍼 5배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성장성이 없어서 퍼 5배가 된 건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복원될 수 있다는 거죠. 한 7배까지는. 그래서 뭐 사실 성장주의 핵심은 기업 이익의 기울기고 유동성이 보강되고 시장이 원하면 그냥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거는 일단 한번 달리거든요. 일단 그러면 주가가 일단 가는 게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그 업종에서 네. 탑픽 제일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다 제일 큰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배팅하시는 게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기업에다 커드에 아까 큰 것보다 작은 게 좋다는데 전체 마켓에서 보면 그 업종이 대표 제일 크다고 하는 게 마켓에 보면 너무 작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부터 먼저 움직이지 이 업종 안에서 또 제일 작은 거 가시면 그쪽으로 잘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하긴 너무 작지 또. 예, 너무 작아도 그러니까 티가 안 나.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은 걸 찾는 거지 그 업종 안에도 작은 걸 찾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런 배팅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건가? 네. 그 다음에 끝나면 그럼 이런 배팅이 끝나면 그 다음에 포트는 어떤 방향으로 구성해야 될 건가? 그거 좀 데이터 갖고 와서 그때는 엑셀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장에서 지금 그로스가 찾는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턴어라운드하는 게 지금 가장 세게 올라오는 게 거래소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화학주 그다음에 오늘도 보게 되면 건설 이런 건데 이거는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그때처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르는 그런 11월달처럼 한번 오르는 흐름으로만 봐야 되나요? 예. 그때처럼 건설 같은 게 특히 네네. 이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건설에 베팅하고 싶으시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건설에 베팅하지 말고 건자재에 베팅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공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에 이게 주택의 교체 시기가 왔다. 네네. 그런데 공급이 건설은 많다 지금. 그럼 건자재가 훨씬 유리할 거다. 시멘트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건설은 문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떨어지면 해외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진짜 건설에 배팅하고 싶으시면 그냥 차라리 국내 건설만 하는 해외 포지션이 없는 쪽이 훨씬 유리하고요. 아 대박이네. 왜냐하면 대손을 뭐 최근에 건설주들 해외에 있는 것들 보시면 실적 망가지는 게 대손 충당 쌓고 있는 건데 그게 다음 분기에 쌓고 안 쌓고를 떠나서 그게 대손 환입으로 돌아오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별로 건설주보다 건자재가 훨씬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정하실 거면 해외 부분이 없는 대형주 중에 그런 것들 있긴 있죠. 있죠. 예. 제 머릿속에 딱 있죠. 예, 차라리 그런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정유보단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정유보단 낫댄다. 왜냐면 지금 같이 지금 오르는 로즈만 비슷하죠. 네. 원재료 가격이 빠졌으니까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심한 데는 정유 쪽이 조금 더 심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화학도 뭐 올해 중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원가 떨어져 있긴 있는데 네네. 조그만 기업 위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특수하고 뒤에 케미칼 슬쩍 붙어 있는 애들. 그런 예를 들어. 요즘에 케미칼 안 붙어 있어도 뭐 이름 중에 좀 옛날 이름 같은 것들이 그런 쪽이 많죠.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있지. 네. 10배짜리. 딱 그거잖아. 있잖아. 지금 말을 좀 듣고. 그 10배짜리는 내가 알아봤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법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 않니? 아니 도대체 그 관심법은 뭐야? 궁예야?
눈을 하나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야? 내가 엔지 얘기하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게 그게 관심법이지 뭐니. 그리고 아까 전 전님 말씀하셨잖아. 해외보다는 국내. 내가 좋다 그러면 또 6개월 있다 좋다 그러지. 봐봐. 가서 봐봐.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이성호 대표 말에 속으면 안 돼. 헷갈리시면 안 돼. 아니, 나는 이래. 전 전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냥 인용할 뿐이다. 네. 지금 해외 나갈 필요가 없는 건설사가 하나 있어요. 있지, 2개. 아니, 해외 나가지 않아도 강요된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있어. 그것도 압축해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 어디라가 말을 안 해. 거기다 누구든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데가 그나마 낫다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앞서 이제 전 전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유동성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상대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성장 이거잖아요. 성장이 이건데 지금 그래서 얘기 장부터 나는 거가 미국에서 얘기가 2000년 이후에 15년 만에 버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M&A가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수많은 M&A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오늘 저는 그 영화 그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 3번씩 봤거든요. 시대정신.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 되시면 시대정신 한번 다운받아 보거든요. 시대는 하나 좋은 얘기입니다. 그거 됐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예전부터 좀 나왔는데, 미국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좀 나오는 것들이 일단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4분기 실적이 지금 막 나온 실적부터가 강한 달러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는 게 막 나오거든요. 구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캐터필러라든가 P&G 딱딱 걸리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의 기업들의 입장에서 강한 달러가 어떻게 부담되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니,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지? 모건 스탠리에서도 내년 3월로 본다고 금리 인상 이 얘기다던데.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전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전님은 여전히 9월인지 아니지 모르지 있지. 그 친구한테 엿들었는지 모르니까 본인 심을 털어주세요 여기서. 네. 금리 인상 당초 6월로 생각했는데 계속 이연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9월로 생각하고 있고 좀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어쩔 때는 막 3월, 9월 이러다가 또 안 되면 내년으로 9월은 없어. 이것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렇지. 근데 미국 그냥 경기는 방향성이 또 꺾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슬로우하다는 거고요. 나도 그 얘기 들 때가 그게 생각나는 거야. 슬로우. 그래서 그냥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쉰다고 생각하는 게 PR이 한 12개월 포워드에서 16배 정도 왔거든요. 그럼 이게 한 중간 조금 넘어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유럽 대비 보면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경기가 약간 쉰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유동성이 미국 증시에 더 이상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래요? 충분히 다 반영됐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게 필요한데 그럼 하나 패드가 금리를 올리고 그 진통 과정을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쉬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 밀린다고 그렇게 밀리는 폭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따로 놀아주세요. 네. 그게 미국 경기가 미국이 주식시장이 지금 쉴 때가 됐기 때문이고요. 다른 쪽이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미국 그냥 실적은 그저 그럴 겁니다.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한 68%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갖고 나왔으니까 뭐 지금 뭐 화학주 말씀하신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도 화학주 같은 경우가 특히 큰 커먼한 거 말고 좀 작은 것 중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화학은 올해 고퍼에 사셨다가 저퍼에 팔아버리십시오. 좋은 얘기네. 아직 실적이 레깅에서 들어오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작년 실적이나 뭐 향후 작년 실적 안 좋고 해서 이거 빠졌으니까 실적만 굉장히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느는 것보다는 원재료가 깎여서 나면 원가가 예상보다 더 떨어져서 이익이 잘 나오는 구간에서는 애널리스트에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 매출 원가 명세서 공개가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요. 이럴 때는 고퍼가 됩니다, 주식이. 근데 문제는 왜 저퍼에 파시라고 그러니까 화학주는 상반기에 매매를 하셨다가 하반기에는 별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면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뭘 반영할 거냐면요. 더 이상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반영.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내년에 화학 글로벌리 증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진으로 먹은 다음에는 당연히 그럼 좀 이제 마진으로 먹은 다음에 마진이 좀 좁혀지면 양으로 Q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리 경쟁이 심해지면 Q로 먹기가 힘들고요. 글로벌 경기가 빠르면 모르겠는데 느리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도 큰 거 말고 작은 거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상반기에는 작은 거 위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큰 거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이 빠져서 잠깐 반등하는 건데 진짜 많이 빠진 주식이 진짜 위험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이게 채팅창에 이제 국내 건설 얘기 많이 나와서 오는데 네.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지. 그렇게 네. 너무 큰 기대 수익률을 갖고 계시는 거는 그렇게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건자재 쪽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중국 소비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낫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건 본인 얘기 아니니까 그냥 부담스럽게 우리가 예. 전해만 주시면 돼요. 우리 가끔 이제 우리 누구야? 병기형. 예? 지산이 형인가? 이런 형님들 의견 물어보잖아요. 오늘. 잠깐만 기다려봐. 종선이 형인가? 중선이 형? 예, 박준선 차장님. 중선이 형. 예. 형님. 예. 요즘 롯데케미칼 뭐라 그러죠?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뷰가 나왔네. 내 얘기했잖아. 19만 원까지만 봐. 롯데케미칼은 또 19만 원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우리 중선이 조금 더 갈 수 있겠잖아. 20만 원까지는. 우리 모르신 분을 위해서 중선이 형님은 우리 또 대키움증권의 확 담당의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거든. 그래서 의견 봤는데 하여튼 근데 드렸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근데 약간 그 조선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제 또 분석을 해놨냐면 바쁘신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럴까? 네, 지금 눈치 왔어 지금.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화하다 보니까 거의 사장님 내년에 전화한 거거든 지금. 조선주는 내년에 돌아간다는데 가능할까요? 조선주는 더 나쁜가요? 그냥 굳이 조선주에 내년에 배팅하실 거면 그냥 상선만 배팅하시면. 상선만. 플랜트 돌아갈. 그러니까 이거 월스트리트저널도 키움증권 의견을 본 거지. 상선만 하라지 않니? 그러니까. 이따 잠시. 맥쿼리 죽었어 이제. 키움 뺏기는 애들이야. 뺏겼어. 키움 카피캣들. 제가 뺏긴 걸 해주십시오. 맥쿼리 쓰레기들. 보니까 제가 고발로 가시는 거야? 제가 쓰레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엑셀 데이터를 갖고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인데요. 바로 말이 나온 김에요. 이슈에 우리 따라잡기에는 우리 바로 지금 얘기 나왔던 거 있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어찌 몰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월스트리트저널의 베론즈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베론즈에서 베론즈란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지에서는 주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주간지가 그냥 맥심 이런 류로 그런 주간지가 아니야. 네, 그런 지가 아니라 이제 정통 이제 금융 글로벌 경영인데. 이제 저는 거의 매번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9월 달부터 갑자기 난데없이 주주 친화 정책,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아이칸 형님 얘기했던 게 바로 소스가 베론이었어요. 제목을 섹시하게 뽑더라고. 근데 거기서 지난 주말에 나온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이거 다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의견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보면 1년 안에 현대중공업 주가가 5%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좀 더 크게 키워주세요. 제목을 위에 있는데 급등할 수도. 이거를 대표님 급등할 수도 링크를 있다라는 건데 찍어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밑으로 쭉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의 그 해양 플랜트 수주가 너무 공격적이었다. 너무 공격적이었고 이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방불케 할 만큼 터무니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임 CEO가 임명이 되면서 임원 3분의 1 감원, 그다음 사업 재배치,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인력 5%에 해당하는 감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일단 정신 차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느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조선사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 해양 플란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상업용 선박으로 수주 흐름이 점차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에 대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거 하니까 원래 잘하던 걸로 하니까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얘기죠. 해양 플랜트 어차피 되도 않는 거 가갖고 이거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막 해양 플랜트 한다고 막 했을 때도 저거는
설계를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없는데 저게 수익이 날까라는 퀘스천을 되게 많이 던졌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해양 플랜트에서 상업용 선박으로 수주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게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그건 확인된 실적들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레코드가. 그다음에 원화 가치 하락 때문에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은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타 등등도 다 좋아질 건데 어디가 가장 먼저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JP모건에서는 상업용 선박에 대한 노출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미포조선이다. 그래서 올해 8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35% 정도 JP모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쿼리는 현대중공업을 67% 정도.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맥쿼리 옛날부터 보게 되면 세게 보더라고요. 맥쿼리가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향후 2년 안에 수요가 2014년 수준의 2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선과 그다음에 LNG선에 대한 운반 수주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근데 LNG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그 현대미포조선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두둑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중공업은 올해 겨우 흑자 전환하는데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고 실적이 나오려면 2017년, 18년까지 가야지만 이게 실적이 나온다라는 건데 장기 전망이 근데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이제 기자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의견을 유기해서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의견은 상관없이요. 그 메론지라는 데는 다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권 있는 데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들으니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구입 따지면 현대미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많이 떨어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보면 2018년 2018년까지, 그러니까 좋아지긴 점차적으로 2018년까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빠르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뭐 LG화학이 오르고 GS건설 오르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닥은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바닥은 지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건데. 그렇죠.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한 대로 그리고 우리 딱 한 종목에서 얘기한 대로 올라오기는 올라올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라오면 밸류에이션이 또 걸린다는 얘기예요. 작년 11월처럼. 그렇죠. 그런 흐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속도가 문제인데 경기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 이쪽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투자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게 아니라 뭐 한 달 정도나 아니면 뭐 2, 3주 정도 이 정도에 대한 기간을 갖고 투자하는 정도로서는 적당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날아가면서 오늘 그 얘기 났던 우리 시청자의 가장 궁금한 GS건설 이런 얘기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 오늘 GS건설 얘기하죠. GS건설 어제도 얘기하고 먼저 할까요? 얘기하겠는데요. 어저께 GS건설 봐야졌던 거 있잖아요. 실적은 쏘쏘 기억나죠? 실적은 별거 없는데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레포트가 뭐 실적이 나왔잖아요. 어저께요. 네. 계속 나왔어요. 보면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잠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화면을 제 화면부터 한번 잡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여기도 오늘 집에 가자는 데가 많아. 뭐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도 별로. 그 다음에 미래에셋도 뭐 이승원 대표가 별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미래에셋도 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말고 요거. 이승원 대표 잡아주시면 제가 좀 화면을 조금 더 이제 투자 의견이 보면 중립 의견이 여전히 많은데요. 뭐 내린 곳은 없어. 목표 주가는 EPS 같은 건 좀 내린 데가 있다. 투자 의견이 보게 되면 목표 주가는 내릴 정도가 목표 주가는 내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저께도 이익은 뭐 실적은 쏘쏘 그랬잖아요. 네. 여기면은 KDB 대우증권이랑요. 하나대투증권인데요. KDB 대우증권 여태까지 의견 자체 없었어. 트레이딩 바이로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나 제시해서 썰렁 27,000원. 근데 보시면 더 흥미로운 건 하나대투권 오늘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대투권. 하나대투증권은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 국내 리스크는 잔존하더라도 회복 기전이 유지된다. 매수인데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예전이나 그냥 성의 없이 나오는 건 똑같아. 미안하지만요. 근데 다만 여기서 매수로 투자기를 바꿨어요.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투자기는 목표는 가격인데 투자기만 바꾼 거야. 트레이딩 바이로. 네, 이거 매수로 바꿔서 매수로. 뭐냐면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 무슨 내용이 거기 나오느냐 좀 봐주세요. 국내 리스크는 나오더라도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회복 기준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면 이게 뭐야? 리스크 실적 이런 게 별 볼 게 없다는 거야.
물론 어저께 실적 나름대로 가이던스 부합했어. 부합하면서 신뢰는 좀 쌓았다.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물론 갖다 붙일 이유는 있어요. 저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 삼성동의 부지, 그 옆에 호텔,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 있고 그 옆에 뭐 있잖아. 파르나스 호텔. 파르나스 해갖고 뭐 판다 안 판다 얘기는 아직 안 팔렸잖아요, 지금요. 그거 팔린다 얘기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실질적인 해외 리스크는 뭐라고 썼어요? 여기 진행 중이다. 국내는 주택분에 우리가 잔존한다. 뭐야? 이거 보면 딱 보면 이거 살 수가 없어. 리스크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얘는 이 친구는 왜 그러다는 얘기야? 보면 회복 기조 자체는 유지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33,000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면 지금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이런 거 다 봐서는 지금의 방향성은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기존 뉴트럴 중간에서 매수로 옮긴다는데 보면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바이로 상회한다는 얘기야. 기술적 여기서 뭐야? 펀더멘탈로 확 좋아지 이런 걸 자기가 제시할 수는 없어. 다만 지금 현재 시황 수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 앞서 이성원 대표 얘기했던 대로 이게 롯데캐피탈 기준 19만 원 갖고 끝일지 이것도 무슨 돈 5천 원 갖고 끝일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건 좀 있다. 아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앞서 현대중공업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실적으로 자꾸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이 친구 얘기야.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대우코드 말이 나온 거 잠깐 좀 봤어요. 영업이익이 보면은 이제 내년 거까지 끌어다 쓰면 33,000원 나오는 게 뭐냐면 내년 거까지 2,780억.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조단위 실적 나오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조단위 영업이익이 나오던 애들이 지금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800억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내년에 2,800억 번다는 얘기니까 뭐 이거 이 단기 순이익 2,000억 고려했을 때 지분법 지분법 제 순이익이 1,640억이네요. 1,600억 정도 고려하게 되면 3만 원 글쎄요. 라는 캐스처럼 좀 던질 수 있겠네요. 말이 나온 김에 KDB 대우증권에 한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비슷한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4분기는 예상 수전 실적 기록 똑같죠. 앞서 얘기했던 거 컨센서스에 뭐 부합했다, 가이던스에 부합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래. 이런 얘기고요. 똑같아요. 국내 부분은 개선 추세했지만 해외 부분 불확실한 상장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럼 실제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 뭐야? 주가 결정 변수는 유동성이다. 네,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리스크 해소 노력에 초점 맞추고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로 상회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지분 매각하는 거 있잖아. 파르나스 호텔 지분 매각 이런 게 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이것도 트레이딩 바이, 뭐 기술 조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자꾸 갖다 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펀더멘탈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리스크가 넘쳐난다는 얘기야. 리스크 넘쳐나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 뭘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서 목표 주가도 확실하게 좀 짧게 갖고 가시고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손절도 짧게 갖고 가서 하시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걸 풀어 쓴 얘기야, 두 군데 모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건설주를 구시하신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조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전조님이 얘기했잖아요. 굳이 하려고 그러면 해외보다는 국내 좀 중심지에 있는 거. 뭔지 몰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찾으시면 되죠, 그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가보죠. LG노텍도 아주 재밌어요. LG노텍. LG노텍도 재밌는 게 뭐냐면 증권사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 중립, 성장 정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제목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만 유일하게 지금 중립 의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키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도약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뽑은 거는 그 제가 하나대 투거를 뽑았나요? 아니면은 그 오늘 뽑은 건 딴 거였는데 아마나 똑같아. 나왔으니까 키움 거를 보죠. 뭐 키움 거 나왔어? 키움 거가 있으니까. 키움 거를 봐야지. 키움 거를 보죠. 김지산 연구원이 쓴. 그런데 목표 주가도 높아. 15만 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정부 LED. 그 다음에 투자 지원 중단.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크리의 낙관적 전망 제시. 이 LED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도 사실은 못 맞췄어요. 4분기 실적 못 맞췄는데 그거 이제 당연히 LED 때문에 예정이 돼 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위스퍼 넘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객상승 출발한 건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쁘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쁘네. 라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LED에 대한 이 체질 개선, 고정비 부담만 줄여가면, 지금 보게 되면은 2015년 전망이 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카메라 모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LED보다도 그렇죠. 카메라 모듈 쪽인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쪽은 뭐 고화소수 경쟁, 지금 G4도 800만 화소 단다고 그러거든요. 전면에. 전면에 800만 화소가 지금 채택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600만이 나오죠. 1800만. 네, 그 뒤에는 1600만 화소. 그다음에 프론트가 지금 800만 화소. 심지어 지금 갤럭시 S4는 갤럭시 S6는 2000만 800만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OIS 그 모듈 넣어갖고 아마 1600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OIS 모듈 넣은 게 2000만 화소 가는 것보다 나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어쨌든 전면에 800만 화소. 손떨림 보정? 그거? 예, 손떨림 보정 장치. 그래서 왜냐면 저 요즘에 이제 요즘에가 아니라 예전부터 저도 이렇게 잘 떠는 스타일이라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자기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기 죽을 때 됐어. 옛날부터 죽을 때가 된 거지. 꺾였어, 자기. 꺾인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 자기 꺾였어, 인생. 예, 그래서 저는 2번 사는 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TV용 그 BLU.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LED 쪽만 개선된다라면은 올해 뭐 나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LED까지 좋아지면 주가 따따블 나지. 애플에서 지금 4월 달부터 애플 워치 나온다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LG전자 애플 위주의 안정적인 고객 기반 위에 신규 중화권 성과가 더해지며 호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얼마나 또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느냐 이것도 또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실래요? 제가 유튜브 영상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좀 회사 이거 그 스튜디오 옮기면 정말 좋게 소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것을 잠깐 같이 보시죠. 아우토반입니다. 아우토반에 벤츠 있죠, 벤츠. 지난번에 BM들 조그만 차가 슬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줬잖냐. 자동으로. 이번에는요, 벤츠입니다. 벤츠가요. 어디서 했느냐? 아우토반에서 트럭을 날립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 이성 대표 봐봐. 사람이 앉아서 하는 사람이 슬쩍 움직이잖아요, 이게요. 네. 이 사람 놀고 있어, 이 양반. 나 같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렇죠. 자기 또 술을 좋아하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대리가 참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럼 소리 좀 어떡하겠어. 이수근 큰일 났지. 응? 이수근의 대운전 1588 이런 거 있잖아. 어려워지지. 그렇죠. 2025년인데 이건 이제 실현시켰거든요. 이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하나 또 보여드리는 게 하나 또 오는 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보여주면요. 이거는 폭스바겐이, 죄송합니다. 벤츠고요. 아우디는 또 보냈느냐? F1에서 달렸네? F1에서. F1이 좀 더 와닿네. 그래, 영상 찬성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뭐 아우토반에서 달려봐야. 왜냐면, 그건 아니죠. 그건 맞는데, 차들이 있잖아요, 차들이 보면, 운전하는데 보면, 트럭이 많지. 아우토반, 그 F1에서 달리는 데 몇 차나 되겠어. 근데, 아우디는 F1에서 시연했어요. 그러니까 F1이 좀 더 와닿네. 왜냐면은, 고속도로는 일단은 빵빵 뚫려있고, 카메라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하고 길 이렇게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 지금 기술로도 아마 랩 수준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저게. 중요한 건 뭐냐. 근데 F1에서 그 빠른 속도로 만약에 진짜로 달린다면 꾸불꾸불한 데서 그거는 진짜 인정해야지. 찾아보서 잘 틀어드려요. 네, 제가 틀어드릴게요. 근데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죠. LED 많은데 LED까지 오면 주가 따뜻함을 나는 거고 LED랑 상관없이 저는 꼭 이 회사인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카메라 모듈은 엄청 많이 쓰인다. 그 부분에 전 분명히 한 표 던지시다. 이게 분명히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을 좀 넓히 살자. 그런 얘기 하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 2부는요. NC소프트 집중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요. 집중 토크. NC소프트 2부 시간에 집중조라고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 끝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성훈 대표. 네네.
뭐랄까 그 트럭 네. 500마리 넘는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잠깐 그 칙도북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요. 찾았어요? F1? 네. 네, F1. 이번에 아우디입니다. 아우디가 F1에서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시작, 진짜 슈마 형님 이런 거 뛰는 게 아니라 혼자 쭉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저속 차량한 거예요. 네. 지금 차 안에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야 뒤에? 카메라 몇 대나 들어갔고 구매. 네. 카메라나 이런 센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슈마 형님이 다치셨잖아요. 네, 고프로 때문에 다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님들이랑 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 서로 튜닝해갖고 더 자기네끼리 싸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그 시대가 와 있다. 그래서 저는 LED도 중요하지만 LED보다는 고성능 카메라 모듈 이런 거 있잖아. 뭔지 몰라.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만 보셔도 되겠죠? 네. 이 정도 보면 우리의 또 이성훈 대표의 능력, 이런 거, 이런 딴 데 방송에서 이런 거 구경도 못해.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 채널 키니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대표, 시장, 코스피는 오늘 약간 건설이나 이런 것들 앞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 직원이가 상한가 들어갈까? 오늘 11%, 12%. 삼성에도 11% 막 가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냅둬보겠고요. 우리 NC소프트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NC소프트, 이성훈 대표는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NC소프트는 약간 의심스럽다 얘기했죠. 의심스러운데. 못 들은 신문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의심스럽지 않던 간에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진짜로 넥슨에서 NC소프트를 저거 하진 않더라도 저거 하진 않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김택진 의장이 현금만 1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만 1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8천억 현금화한 거에다 플러스해서 또 1,500억 벌었잖아. FX 해갖고. 1조 가까운 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조 가까운 현금에서 솔직히 그때 판 지분에 비해 그 가격에 비하면 훨씬 낮은 가격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사줘도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모멘텀,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쪽을 갖고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다. 다만 이것이 펀더멘탈에 대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되면 내려오는 것도 또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잘 좀 집중해주세요. 있는 사실관계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겨울에 야구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야구단 쪽은 그 얘기를 했고요. 야구단인데 저는 약간은 비판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2012년 여름에 이제 30년의 우정을 바탕으로 해서요. 지분을 이제 14.7% 넘겼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한 8,200억 정도 됩니다. 주당 25만 원 들어갔어요. 8,200억.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했던 것이 글로벌 사업에 같이 뛰어들자. 그래서 우리 게임 하시면 아죠. EA 아시죠? EA를 인수를 추진했어요. 근데 날라갔습니다. 망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자기네 프로젝트를 또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작년 1월에 쫑났어요. 그래서 된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서먹서먹해진 가게까지 맞아요. 네? 근데 아이템 환전소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 나가리 났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다음 회사 측 얘기나 이건 양쪽 얘기가 2014년 1월에는 협업한 게 없어. 네, 그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2013년 이후로. 14년 1월 이후로. 2014년 1월에 그 프로젝트가 쫑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쯤에 얘네가 0.4% 지분을 추가 인수한 게부터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14.에서 0.4%가 뭐냐면 15%를 넣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그거의 목적을 정확히 밝혀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기업 결합 신고서를 냈어요. 그게 12월 달에 갖고 통과됐어요. 땅 때렸어. 그래서 지난주에 갖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갖고서 제가 이제 그걸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윤석이라는 여자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엊그저께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러면 다 맞아요. 오늘 보면 키움드 레포트 내고요. HMC 내고 몇 군데 냈는데 그들의 주장은 똑같아요. 21만 8,334번이 지금 우리나라 31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입니다. 레포트 나온 것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다만 펀더멘탈의 변화 이유는 지금 이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요. 문제는 펀더멘탈의 변화 요인이 있냐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제 말씀드리는데 그럼 사례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일단 사례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했기 때문에 사례부터 찾아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과거 시대에는. 왜냐면 10% 이상 사면 일대 주주가 우선 사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93년에 우리나라 외국인 한도 열리면서 그때 열렸어요. 그러니까 94년에 조그만 거 뭐 투자금융회사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건 미도파였어요. 대농과 미도파, 신동파 그때 사회주의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집 간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일이니까 의미가 없고 기억도 안 나고 2003년에 두 건이 터졌습니다. 동시에요. SK랑 소본이랑 터진 거 기억하시죠? 예? 소본이랑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뭐 문제 있어 한번 큰 집에 갔다 가셨잖아요. 예? 그 언저리 해갖고요. 그때 주가가요. 20개월 동안, 20개월 만입니다. 20개월 만에 주가 10배 갔습니다. 10배.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2013년부터 20개월 만에 10배 갔습니다. 또 뭐가 터졌어? 앞서 얘기했잖아요. 시수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 정몽원 회장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네. 예, 뛰어내려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시수까지요. 자기 처갓집에 장아버지랑 그 현 회장이 붙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캐시가 있는데 그때는 좀 오래 걸렸어요. 2013년에 시작해서 2006년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에 뭐 현대중공업이 뭐 그 당시 보면 뭐 화이트는 뭐 흑기사대 백기사 많이 나왔을 거예요. 주가는 엄청났는데 주가가 얼마 올라가느냐 정확히 10배 올랐습니다. 그때도요. 예.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카라이칸 형님이 2006년에 했어요. 딱 11개월 정도에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넘겼는데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넘겼어요. 외국인 투자자한테 그때 1,500원인가 2,000원을 벌었어요. 카라이칸이요. 근데 주가는 50%는 상태에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주가는 또 2배 올랐는데 그때는 약간 지금 다른데 그때는 배당 확대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배당 늘리면서 외국인들이 지분 지하면서 주가는 2배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판을 아무도 몰라요. 이승원 대표의 예비기한 거 신문에서 얘기하면 다 소설입니다. 소설. 가장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게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재벌이란 돈이 있었잖아요. 재벌 그룹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 쐈죠. 근데 지금은 모르죠. 김택진 회장 얼마나 돈이 많은지 개인적으로 1조 갖고 턱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싸움을 붙으면요. 자사주가 8% 정도 있거든요. 네. 자사주 의결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자사주부터 넘겨야지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사야 돼요. 그래 2, 3% 더 사야지 뭐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힘겨운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돈이 무지장 많고 재벌도 끼어야 되지. 이게 이승원 대표나 우리가 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일단은 김정주 회장이 더 많죠.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근데 김정주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네. 이승원 대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 사업을 했고 외국도 투자했는데 돈만 날리고 모바일 뭐 이런 거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지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바일 게임 한다는데 그런 건 관심 없어. 지금 돈 잘 버는 거 있죠. 리니지, 블레드 소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네. 이런 거 그냥 갖고 와서 하고 싶은 거야 지금요. 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소설인 얘기고요. 이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 그랬냐. 아침 방송할 때부터 동시에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오길래 저라면 운이 좋아서 올랐는데 팔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거 원래는 몰라. 근데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 이거는 그래서 완전 소스인데 저랑 이 친구 같이 잡아주세요. 화면을요. 같이 한번 잡아주세요. 네. 화면을요. 그래갖고 안 된대. 크게 잡아주세요. 악수를 한번 하는데 악수. 하죠. 크게 잡으면 악수를 하잖아요. 네. 악수를 하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 형제 아니니 우리 애들끼리 오해가 있었나 보다. 잘해보자. 세대는 거죠. 내가 우리 와이프 시킨 것도 잘해보자는 거지. 너 이거 뭐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니? 네. 초심으로 돌아가자 얘기가 나오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요. 그러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영권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이사를 파견할 수 있고요. 부사장을 할 수 있고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소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중복 투자를 줄이자는 얘기 할 거라고 당연히.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다 소설이었죠. 중복 투자고 여태까지 넥슨이 여태까지 애매한 건 대부분이 다 중복 투자 주기를 없애버렸어요. 적극적 구조 조정했어요. 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저나 많은 사람이 얘기한 거 NC 앞으로 꿈을 꾸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도 나가고 이런 새로운 사업 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신규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고요. 가장 이러다 보면 핵심 인력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는요 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오늘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내일이라도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어저께 여기서 말씀드린 건 리커창 3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용기가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급변동인 걸 알고 매매를 하셔야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론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되게 어려운 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이 맨 처음에 이제 넥슨이 지분 참여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게임 같이 개발하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같이 개발하자라고 했는데 둘이서 이렇게 같이 개발을 했는데 완전 실패를 했어요. 그게 마비노기 2 프로젝트. 마비노기 지금 보게 되면은 마비노기 2인데 네. 이게 완전 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우리 기업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문화가 이질적이다 보니까 같은 게임 개발 업체지만 기업 문화가 이질적이면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 문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럴지언데 SK가 인수해갖고 라이코스 작살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도토리 파는 애들 싸이월드 인수해서 작살내죠. 이게 뭐냐면 기업 문화가 다르면 이게 안 녹아드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커버하려면 방준혁 고문같이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CJ에 들어가도 플래너스라는 그 맥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같이 잘해보자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다만 이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김정주 회장이 이제 이런 그 넥슨 측에서 이런 의도가 나온다라면은 주가 급락은 좀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재 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 주가 아마 지금 앞으로는 주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대대적으로는 있지 않겠지만 0. 몇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사주를 다른 곳에다 매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마 본격적인 경쟁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있는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거는 누가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친구 누가 방송에서 뉴스 듣고 얘기해갖고 샀는데 XX 됐다. 그 뭐 이거 더 올라서 좋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시나리오 다 얘기 드렸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거다면 둘이 만나갖고 하여튼 잘해보자 얘기 나오잖아요. 오해가 있었다. 뭐 해보자 그러면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